다양하고 깊이 있는 시선으로 털어드립니다. 고퀄리티 역사 생산 방송 역사공작단, 오늘도 다시 또 출발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만인만세 역사공작단 다식도시, 저는 중산층 연구자 금강계입니다. 돌아가면서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일제시기 전공하는 류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제시대 형사정책을 전공하는 범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조선 공부하는 소피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고려시대 전공하는 홍시입니다. 네. 역사공작단 다시 또 역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은 녹음실 대여비와 편집 담당 팀원들의 인건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소량의 후원금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팟빵에 있는 저희 페이지 후원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저희 공식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공식 계좌는 국민은행 048401 04174847 김태현입니다.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왜 지난주에 판홍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채 입에 거미줄을 치고 있었는가? 그랬는지를 알 수 있는 바로 그 방송입니다. 게스트 선생님 자기 소개해 주시죠. 예, 한국 근대사를 공부하는 판홍입니다. 네. 최근에 박사 논문 썼습니다. 두꺼워요. 언제 주실 거예요? 저희 곧 번호 드리겠습니다. 곧 네.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이미 끝났죠. 그래요? 일본은 이미 지도 교수님? 자, 그냥 토크는 과감히 접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할 말들이 많을 거예요, 분명히. 오늘. 그렇지 않나요, 범인 선생님? 저 근데 형사정책으로 바꿨는데 물어봐주면 안 돼요. 야, 이게 없네. 일주일 만에 물어보게 되네요. 왜 바꾸셨습니까? 기랑 선생님이 맨날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뭐라고? 끝까지 밀수로 공부할 거냐고.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다가 네. 제 주제가 이제 형사정책이랑 범죄, 원래 범죄인데요. 네네. 범죄를 그래서 좀, 범인이세요? 네. 좀- 모르셨어요? 네. 저 오늘 처음 뵀어요, 범인 선생님. 네. 그래서 범죄사라고 하기에는 좀 그럴 것 같아서. 범죄자. 약간 최민식 느낌 나요. 하정우랑. 네, 그래서 형사정책을 전공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얘기 꼭 해주고 싶으셨군요. 네. 성대모사 하고 싶었어. 이번 주는 지난 시간 고려를 망하게 만들었던 조선이 망해가는 이야기, 조선 망국사 특집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대한제국 망국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조선의 뒤를 이어서 어쨌든 황제국을 표방을 하면서 만들어졌었던 나라가 대한제국이니까 이 대한제국이 어떤 과정 속에서 망국의 길을 걷게 되는지, 뭐 사실 뭐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망했다, 뭐 이건 당연히 다 알고 있는 식민지 시기로 넘어가는 거니까. 네. 어떻게 망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들이 많이 몰라요. 당연하죠. 하루가 1년 같죠, 이때. 하루가 1년 같. 노래 가사 아닌가요? 하루가 1년 같아. 1년 같죠. 뭐 무슨 이런. 이별롤에서 나왔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은 손꼽아 기다리셨던 판호 선생님께서 입에 또 거품을 물고 설명해 주실 거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방송은 또 범인 선생님이 준비를 해오셨기 때문에 조선 망국사 어디서부터 풀어나가는 게 좋을까요? 네, 고정부터 풀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럼부터. 뭐 사실은 이 시기가 이제 근대화라고 이제 표현할게요. 그냥 아마 제일 중요했던 시기였을 거예요. 19세기 이제 넘어가면서 각 열강들의 이제 세계적인 어떤 제국주의 시대가 도래하는데 당연히 이제 위협들이 들어오죠. 근데 하필이면 가장 가까웠던 섬나라 일본이 이제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더 위협이 되고, 위에선 러시아, 총도 만만치 않죠. 이렇게 동아시아의 어떤 갈등이 조짐이 이제 퍼져나가는 시기에 과연 대한제국은 어떻게 나아갔는가를 살펴보고 왜 병합이 됐는가를 좀 추적해보는 게 이번 방송의 좀 목적인 것 같습니다. 추적을. 추적을 역시 범인이니까. 범죄사를 전공하시다 보니. 역사 팟캐스트죠. 또 시사 팟캐스트가 아닙니다. 빰빰빰빰빰빰. 탐사 저널이 아니에요, 저희가. 네, 아무튼 고종 안에서도 어느 시점을 주로 다루게 되는 거죠? 제가 다루는 시점은 너일전쟁 전후부터 이제 한일정서 넘어가고 네. 정미 7조약, 그 다음에 일사조약까지 가는데요. 사실은 시기는 앞에 대학원 선생님이 독립협회 하면서 좀 앞에 얘기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망국에 좀 망조가 드는 시기가 네, 너일전쟁 때부터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 해서 이 시점을 선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디부터 보면 되겠습니까? 고종이 러일 전쟁을 뭐
고정이 한 게 아니잖아요. 러시아랑 일본이 한 거. 그렇죠. 총은 이때 뭐 합니까? 일단은 커피 마시고 있어요. 아, 저 커피 좋아하셨죠? 커피도 가베. 마셨던 것 같고요. 가베. 고종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고종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이 당시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당시 만주와 한반도를 두고 러시아, 일본의 긴장 관계가 이제 격화되고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러시아는 이제 한반도의 북부 지방을 중립지대 하자라고 요구를 하는 등 일본에게 여러 가지 만주랑 이제 한반도를 관련한 이제 이권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절대로 한반도를 단 한 치라도 양보할 생각이 없어요. 네. 그래서 러시아에서 그러자 이제 전쟁을 좀 피하고 싶으니까 중립지대를 삭제를 해요. 논의를 하다가. 그러다가 러시아 내 강경파들이 다시 주장을 해서 중립지대를 두만강 압록강 유역으로 옮기려고 해요. 그러자 일본은 어쨌든 한반도에 중립지대 되는 게 싫고 그 걸치는 게 싫잖아요. 그 전부터 또 전쟁 준비도 하고 있었어요. 아, 일본이. 네, 그 전부터. 일본은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 상황에서는 러시아하고 전쟁을 각오를 이미 하고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명분과 건수를 찾고 있는 찰나에 어떤 러시아가 한반도 중립지대로는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걸 빌미로 리순을 이제 포위하고 공격을 시작합니다. 리순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예요, 리순이? 여순이 요동반도 끝 쪽에 있죠. 유동반도 그. 요동반도 이렇게 끝. 리슨 한국 도시입니다. 이게 아마 한반도로 남하하는데 좀 중요한 위치였던 것 같아요. 근데 리순항을 러시아 함대가 기습 공격한다. 네. 네. 기습 공격하는데요. 이전에 이제 한반도에서 러시아와 일본이 이제 전쟁을 할 거라는 분위기는 좀 고조되고 있었어요. 실제로 각국의 공사관들에서 이제 호위 병력들이 이제 들어온 상황이었고, 네네. 네. 그리고 러시아나 일본이나 한반도 주변에 이제 군사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서울은 좀 물가도 폭등하고 민심도 약간 흉흉한 거죠. 전쟁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럼 고종은 아니 러시아하고 일본이 전쟁하는데 네. 한반도가 전쟁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근데 이거 청일전쟁 때 한번 그렇죠. 겪었던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또 있는 거죠 뭐. 네. 텐진조약이었나요? 또 이제 그거랑 이제 비슷한 상황을 이제 간다는 걸 이제 느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종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중립선언을 하자. 전시 중에 중립선언을 하자. 그리고 중립국입니까? 중립국? 지금 다르죠. 생각하는 중립국이랑 다른 건가요? 좀 다르죠.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 중립인 거고 그 영세 중립국을 가면 이제 중립국이 되는 건데 1차 목표는 이제 전시 중립이고 쭉 가면 영세 중립국화가 이제 목표였겠죠. 근데 고종은 어떻게 그 중립 지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건지 뭐 그런 게 뭐 사례가 있어서 그랬다는 건지 뭐 저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일단 중립이라는 거는 그 뭐 일단 고종이 이때 당시에서 아까 지금 범인쌤 얘기하신 것처럼 영세 중립국이 궁극적으로 목표였었는데요. 네네네. 이제 그것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그 전시 체제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시 네. 중국을 생각했었던 거고 중립이라는 건 1880, 90년대 이미 이제 6.1중이 중립 음, 선언을 얘기한 게 있죠. 두들러도 있죠. 아, 네, 네네네. 부들러도 있고 당시에 19세기 후반의 사고에서 한반도의 평화라든가 어떤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서 중립화론이라는 것은 19세기 거의 최선의 선택이었나 봐요. 최선의 선택이 논리적으로 만들어 있었고 이제 그 여기서 중립화가 나온 건 이론적인 얘기라기보다 이제 네. 조금 더 아까 지금 범인 선생님께서 직접적인 그 네. 러시아의 배경을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 고종이 중립화를 하게 된 것은 네. 결국은 이제 큰 양국의 대립 속에서 생존을 위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한반도의 국제 정세를 좀 당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큰 세 가지 국가가 있어요. 일본은 당연한 것이죠. 네. 강원도 조약 이후부터 이제 일본은 침투하기 시작하는 거니까 네. 일본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청일 전쟁 이전에는 그 네. 청이라는 변수가 큽니다. 그러니까 청과 일의 대립이었죠. 청과 네. 일의 대립이 네. 격화된 것이 1894년 청일 전쟁으로 승화한 것이었고 승화한 것이었고 이제 청일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러시아가 청일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이제 일본이 한반도와 네. 그리고 그 만주나 그 중국 대륙의 어떤 지배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핵심이 요동반도 할양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걸 막은 게 러시아였습니다. 아, 혼자 막은 게 아니라 이제 그 15세기 제 삼국 간섭이라고 하죠. 네네네. 프랑스 독일을 이제 끌고 와서 삼국 간섭을 하죠. 러프독을 끌고 와서 옛날에 외웠던 것 같아요. 러시아가 네. 푸르케 삼국 독이 올랐다. 간섭을 하면서 네. 네. 요동반도 할양이 이제 좌절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일본과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대립을 하게 되고 여기서 특히 러시아 쪽을 끌고 가려 하는 게 고종과 특히 그 명성황후의 정책이었어요. 당시 약간 실패했어요. 이나 거일이라고 하죠. 인나거.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네. 일본을 막자. 이미연 씨 또. 네. 네. 그렇죠. 나가거든. 나는 조선의 공모다. 네. 이제 올라가서
이제 그 인하 거일책에 대한 일본의 반격이 이제 을미사변이었죠. 네. 이제 국제 관계와 이제 을미사변 연관되는 측면인데 이제 그렇게 가다가 이제 고종은 보시면 알겠지만 아관 파천에서도 네. 다들 아시겠죠. 아관 파천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러시아를 처음에 활용을 합니다. 고종은 자신이 사랑하던 민비를 이제 죽였던 게 사랑했죠. 아내인데 엄청 사랑했어. 그래요? 사랑하던 아내를 죽였던 것이 사랑꾼들 많군요. 민비였기 때문에 네. 민비였기 때문에 아니, 정치적으로도 동지였죠. 민비 네, 고종은. 네, 그래서 그 시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았죠. 아. 민비와 대웅. 시아버지 사이가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저우간 러시아를 이용하려고 하던 고종이 네. 이후에 정치 시스템이 계속 바뀌게 돼요. 바뀌게 되고 음. 러시아와 일본은 그 1896년 뭐 베베르 고모라 각서, 아, 그다음에 네네. 뭐 98년 로제니시 접점 이런 과정 속에서 한반도와 긴밀한 만주를 네. 가지고 서로 협정을 계속 맺어요. 이렇게 맺는 과정에서 고종이 음. 러시아의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열강들을 활용하려던 정책들이 한계에 점점 부딪히는 거죠.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1903년에 되면 러시아가 음. 그 일본과의 대립 속에서 그 압록강 주변에 용안포라는 곳을 아. 이제 습격을 해버려요. 용안포 사건이 나와요. 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음. 궁극적으로 이제 완전히 믿을 만한 네. 그 국가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고종이 또 활용했던 것은 여러 여론들이거든요. 네네.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다른 열강들에게 호소하고 싶었고 음. 그래서 할 수 있던 전략이 그런 맥락에서 나온 전략이 이제 중립화 전략이었고 중립화 선언이었던 것이죠. 이런 것이- 나름 발악이네 발악. 그걸 평가하기 나름인데 뭐 발악일 수도 있고 전략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전략같이 안 보여요. 근데 사실 평가예요. 중립화 안 하면은 방법이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 전쟁터가 되잖아요. 곧. 전쟁 뭐 한 번 했잖아요. 청일 전쟁. 또 하기 싫겠죠. 그냥 그런 거. 근데 사실 엄밀하게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이전에 국력이나 군사를 아주 강하게 갖추어 가지고 어떤 국가로 싸울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놨어야 되는 건데 네. 지금 1904년 시점으로 평가하면 이때 중립화한 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저라면 중립화라기보다 열강들 효과적으로 활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고종이 한 것은 딱 건들지 마 이런 거였죠. 좀 아쉽긴 합니다. 저는. 네. 단순히 발악 정도다. 예.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외교 관계들이 얽혀 있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고종의 움직임에 나름 관심이 있었던 나라들 또 있었고 네. 있었겠죠 당연히. 그 관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사실 좀 더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인 거고. 어쨌든 범인 선생님은 어떤 공허한 메아리라고 어떤 얘기를 해주셨어요. 요런 어떤 그런 고종의 요런 것들이 왜 그런 표현을 쓰신 거죠? 일단은 그 판홍 선생님 말씀해주신 거랑 이제 똑같죠. 사실은 중립국을 하려면 최소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부대나 병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상황적 조건을 맞춰서 또 열강들의 또 승인이 필요한 건데 일단 중립국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정도는 돼야죠. 근데 이미 어느 정도 이권 및 군사력이 이제 많이 없은 상태에서는 사실은 많이 힘든 상황이었고 근데 한편으로는 삼국 간섭을 또 본 적도 있어서 열강을 좀 이용하는 측면에서 이제 중립화론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 당시에 이제 일본이 네. 조선하고 이제 공수동맹을 맺으려고 해요. 네. 일본 네. 이야기가 좀 나와줘야지. 공수동맹이 뭔가요? 그러니까 공격과 방어를 양국이 군사 동맹. 예, 아, 군사 예, 동맹인데요. 이거는 공격과 수비를 다 방어를 포함하는 거예요. 공격 동맹이랑 방어 동맹뿐만 아니라 둘 다 한꺼번에 하는 걸로서 사실은 일본의 목적은 너일 전쟁 이전에 이 협상을 마무리 지어서 한반도 내에 일본군을 주둔하고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려는 거였고 사실 어려운 얘기는 아니네요. 공수동맹. 네, 공격과 수비. 맞아요. 제가 그 자체예요. 전근대사 연구자로서의 무식이 이제 드러날 때가 됐습니다. 공격과 수비입니까? 네. 공수동맹. 그 정도는 알 것 같기도 하고. 유명한 거 있잖아요. 고려대 박한 감독이 타임아웃을 딱 불러가지고 네. 우리 팀이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 공격과 수비야. 다 안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만큼 작전 지시가 단순했다는 얘긴데. 공수동맹을 체결하는 겁니까 그럼? 예, 이제 체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공작 혹은 전시중립 선언을 이제 방해를 이제 하려거나 그런 일을 하죠. 특히 일본이 이제 하려고 했던 거는 전격적인 근데 전시중립 선언을 그 전에 했잖아요. 약간 주춤해요. 어쩌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주춤하다가 러일 양국이 이제 선전포가 전시적으로 돼요. 리슨포이 다음에. 한번 뜨자. 예. 아, 진짜 뜨자. 원래 전쟁은 하고 있는데 선전포고는 뒤늦게 하는 거죠. 항상 전쟁이 좀 그러니까. 러시아 공사가 이제 돌아가죠. 전쟁 중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때다 좀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국내부 고문이랑 그다음에 오미야 치베라고 일본 실업가인데 처음에 이제 고종에 좀 신임을 얻었던 사람이에요. 실업자예요, 실업자? 실업가. 실업가. 일본 표현하면 정상이에요. 정치 상인. 기업가인가요? 기업가죠, 기업가. 네. 실업자인 줄 알았어요. 실업가. 예. 실업률이 높았나 이때? 그런 건 아니고. 참 네. 실험네. 죄송합니다. 와. 아재 개그.
어쨌든 이용익하고도 좀 관계가 이건 때문에 이제 관계가 있던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고종을 아련해서 설득을 하죠. 이용익은 그 국내부 안에 왕실 기구 안에 내장원이랑 재정기구의 장이고요. 내장원 경이고 고종의 오른팔이라고 보시면 그 됩니다. 사람 아니에요? 재정부 보상으로 장관인가요? 업고 뛰어가지고 그 맞아요. 유명해진 그 사람이죠. 아 수원까지 뛰었다는? 아닌가요? 맞지 죄송합니다. 않아? 예예. 네. 뭐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네, 짧은 지식은 어쨌든 어제 일본이 그렸던 스토리대로 지금 나름대로는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가서 이제 아직 안 올라갔죠. 고종 설득해야 되니까 협박을 하죠. 어차피 전시 중립 선언해도 국제적으로 없다, 효과 없고 해도 양국 군대는 다 만두 들어올 거다. 설득인가요? 협박이죠. 못했어. 그냥 별로 그게 쓸모 없으면 이제 얘기하고. 네. 근데 이게 사실 이 당시에 이미 한반도에 일본군 2만여 명이 들어와 있고 네. 러시아는 아까 리순 포위돼서 못 내려오는 상황이에요. 네. 고종의 선택은 공수동맹을 체결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시중립선언도 사실 의미가 없어진 상태니까. 가되 그러면 최대한 대한제국에 유리한 입장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협상에 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그게 될까요? 어쨌든 그 협상 이후에 그럼 어떤 과정을 건? 그러니까 한일 정서를 결국에는 이제 협상을 하기로 하죠. 해놓고 이제 이거 공수동맹을 이제 체결하기 위해서 이제 협상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대를 해요. 특히 이용익 아까 나왔던 그리고 네. 현상권이나 어떤 근황 측근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쪽에서 이제 반대를 하고 외부 대신 이종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나서서 이 조약을 조인해야 되는데 부담스러운 조약인가 봐요. 네. 이게 부담스럽죠. 왜 부담스러운가요? 일단은 이 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이들은 네. 거의 매국적 신으로 몰려요. 그러니까 국가를 팔아먹었다. 적신이다. 그러니까 한일 정서 자체가 사실 이따 뒤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보국화를 되게 가속화하는 조약이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부담이 되죠. 근데 외부 대신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이미 노비 자금도 받은 상황에서 네. 조인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부담스러워서 도망가려다가 일본 영사관에 걸려서 돌아와서 체결을 해요. 요거 맥락이 그냥 전후 맥락을 모르면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아니 이용익 현상견 얘들은 반대하고 외부 대신 이주용은 뭐 찬성하고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조금 이따 저 후속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대한제국기의 정치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네.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네. 그 1899년에 확립된 대한국국제 네. 그 전제 황권이 외웠었는데. 예, 황제가 그 모든 만기를 친제하는 시스템이라는 게 첫째 네, 이유고요. 네. 첫째 특징이고요. 전제군주권이 있다. 네, 전제군주제죠. 전제군주제고 그리고 하나는 그 전제군주제를 확립하고 실행하는 시스템으로 실행하는 기구로서 국내부를 둡니다. 이 국내부가 예. 뭐냐면 갑오개혁기 때 기본적인 그 정치 개혁의 시스템의 핵심이 궁중과 부중의 분리였어요. 그리고 네. 왕실과 네. 정부의 내각의 분리였죠. 네, 이 네. 그 메이지 유신 때 시스템이기도 한데 갑오개혁파들이 네.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원래 국내부를 설치한 목적은 왕권을 약화시키는 거였어요. 군주권을 그렇군요. 약화시키는 거였는데 고종이 이걸 그 역으로 활용하는 거죠. 대한제국을 이제 그 만들면서 황제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국내부 중심으로 국내부를 점점 강화시킵니다. 원래 황실 기구였던 기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장원이라고 별도의 재정기구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경의원이라고 경찰기구도 만들고 원수부라고 친위 군대 기구까지 군사기구까지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점점 재정도 그렇고 네. 내부 인원들도 있고 국내부가 확대되는 거예요. 그 국내부를 중심으로 정치를 하는데 그것을 이끄는 사람들이 근왕파라고 하는데 방금 얘기했던 측근 세력이군요. 측근 세력. 예, 그렇죠. 네. 조일신. 네, 그렇죠. 죄송해요. 아는 게 없었어. 그렇죠, 측근 세력. 네. 고종과 황제가 측근 세력, 국내부를 중심으로 정치를 운용하는 방식이었죠. 이게 핵심이었고, 근데 내각과 그 국내부는 이제 끊임없이 이제 약간의 갈등까지는 아닌데 완벽하게 장악을 안 해요. 장악을 안 했다기보다 고종이 국내부를 중심으로 운영을 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각에 있던 여러 신하들은 반발을 1904년 하겠군요. 전후로 들어오면 일본의 포섭이 잘 되게 됩니다. 아. 이제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렇게 그 한반도를 조여오면서 네. 끊임없이 정부 대신들을 포섭하려고 하죠. 그럼,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외부 대신에 일본의 로비 자금을 받으면서 이걸 찬성하고 이제 핵심 대신들은 근황파들은 반대하는 맥락이 좀 보이실 겁니다. 예, 뭐 그런 상황에서 대신들하고 이제 근황파하고 이제 갈렸던 측면이 있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조항에 대한제국의 독립과 황실의 안녕 보장이라는 조항을 둠으로써 일단 정부 대신들이 조인하거나 찬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제를 좀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근데 한일진정서의 이제 중요한 점은 제1조의 이제 시정 개선 조항이라 그래가지고 기존에는 이제 고문이 이제 파견되긴 했는데 이제 고문이 집행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행정을 좀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아닌 상태로 가는데 아까 국내부랑 이제 그거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외교도 이 의정서에 위배되는 외교는 할 수가 없어요. 외교권도 제한이 돼요. 그리고 재정하고 이제 또 외교 쪽에는 고문이 파견이 되는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가타, 네네네. 메가타 다네타로. 1905년 아닌가? 써있네요. 1905년 1월 4일이라고. 아 그래요? 아 저 이거 옛날에 수능 때 했었던 건데. 수능이 기억이 나요? 아니 그 1905년이 갑자기 기억이 굉장히 났어요. 젊은 선생님이시다 아미기 보니까. 씨 왜 이렇게 아, 예. 충실한. 근데 메가타 씨. 네, 메가타의 이제 관제 개혁 및 재정 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정부 기구랑 관원을 대폭 축소시켜요. 그러면서 노린 게 뭐냐? 황제권 약화 그리고 궁중 정리를 통한 내정 장악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다 그럼 재정 대신인데 이런 것들을 다 시킨 건가요? 이런 내정 간섭을? 관제 메가타한테? 자체가 재정이 네. 쓰이잖아요. 네, 그럼 네, 관제를 네. 줄이면 돈이 덜 들고 아, 관원을 돈 줄이시고 있으니까. 네, 그렇구나. 관원을 덜 회계가 뽑으면 또 핵심이야. 네. 예, 그 자체가 이제 돈인 거니까요. 네, 결국 네, 네. 재정이 사실상 지금도 기획재정부가 제일 세잖아요. 네. 예, 그런 것처럼 정부 부처에서 재정 잡으면은 꽤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특이한 걸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군부나 군기창 혹은 농상공부 이런 탁지부 재정이나 좀 군 관련된 예산이나 관원을 대폭 줄여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약간 황제권의 약화를 노린 네.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판호선을 좀 묻고 싶은데 정부 기구들이죠. 뭐 탁지부나 군부라든가 네. 이런 전체적으로 그 정부 기구를 축소한 것은 일단 요거 자체가 황제권 약화는 당장은 연결은 안 되겠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황제권은 이제 국내부 기관을 축소시켜야 되는 건데요. 네. 근데 이러한 관제의 축소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국내부 안에 네, 관제 영향을 축소로 안 받을 수가 없겠죠. 실제로 연결되게 돼요. 연결되게 되고 음. 여기서 또 아까 설명했던 걸 약간 연결시켜드리면 그 일제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면서 국내부 안에서 존재하고 있던 대한제국 시스템을 압박하기 위해서 일단 내각부터 압박해서 들어오는 거죠. 내각에서 압박해서 들어오고 하나하나 축소해 가면서 결국은 국내부까지 그 축소하는 방식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네. 근데 요게 요 시스템이 확립되면서 궁극적으로 1906년 2월 되면 통감부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따 설명되게 되는데요. 예, 그 통감부가 들어오게 되면서 요 시스템이 또 이원화된 시스템이 그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메가타 재정 개혁 나오면요. 일단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화폐 정리 사업. 네. 예, 백동화를 이제 신화폐로 이제 교체해 주는 거죠. 엽전을. 네. 근데 이게 이제 실질 가치랑 명목 가치랑 좀 차이가 나는 방식이어서 좀 손해를 보는 측면도 있고 네. 중요한 거는 일본 제일은행이 사실상 대한제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상황으로 간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금융이 넘어간 거네요, 이때. 저 중앙은행이랑 네. 화폐 네. 정리가 이제 꽤 넘어간 상황인데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생각이 드는 건 메가타가 한 거 자체는 외연적으로 근대 재정기구의 기틀을 마련한 건데 네네네. 근데 한편으로는 당시에 고종이 할 수 있는 건 돈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예. 이권 침탈을 막기 위해서 또 한편 황실 재산이 필요했다. 네. 근데 메가타가 그러다 보니까 황실 재산들을 다 국유화시킵니다. 그리고 원래 황실 재산이어도 될 땅들을 국유화시킨다든가 해서 사실상 황실의 경제적 물적 기반을 좀 축소시키려고 해요.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이 목적은 두 가지다 결국. 조선을 어떤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한제국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게 지세가 잘 거치고 과세가 잘 돼야 돈이 잘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때 호구조사 해가지고 세금 2배로 사실 걷어들여요. 그리고 네. 연초세나 주세 등도 신설이 되면서 세금을 이제 확충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은 거죠. 연초세는 담배세인가요? 예, 담배. 주세는 술세고. 예, 맞습니다. 지금이랑 똑같네요. 네, 똑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세금을 담배 피는 분들 애국자예요, 애국자. 담배세 올린 새끼 매국놈이다. 나쁜 새끼들이죠. 예, 어쨌든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었다. 네. 네. 해서 메가타는 넘어가고 외교도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스티븐스. 저는 이거 옛날에 만화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저도 봤어요. 코 길고 몸 네. 뚱뚱해가지고 길거리에서 네. 일장기랑 저 뭐죠? 미국 미국 국기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총 맞아 죽거든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 길거리에서 총 맞아 죽긴 해요. 그 유명한 장인한 정명이 이제 총격을 가했던 그 사람입니다. 이제 한일 정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자적 외교권이 좀 제약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티븐스가 이제 시작하는 거는 러시아의 외교를 단절시킵니다. 러시아 외교를 단절을 강요를 하고 종래 한국과 러시아 양국 간에 맺어진 일체의 조약과 계약을 무효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제국 이제 해외에 있는 공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들을 비용 문제 핑계로 철수를 시켜요. 네. 근데 뭐 다 철수는 못 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또 뭐 런던 주재 대리공사 이하능이 뭐 자살한다든가 베이징 대리공사 이제 귀국을 거부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반발도 있긴 합니다. 그럼 스티븐스는 어느 나라 사람이길래 이렇게 일본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건가요? 아니, 미국 사람인데요. 네. 근데 일본도 스티븐스를 임명하면서 근데
100%다 믿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살짝의 뭐 네. 외국인이다 보면 의심의 눈초리 있는데 외교 부문은 근데 네. 일본인으로까지 임명을 하게 되면 열강들한테 좀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스티븐스를 친일적인 좀- 스티븐스를 여기에 앉힌 것 같고 그럼 스티븐스는 어쨌든 일본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러시아랑 외교도 끊어버리고 네. 이렇게 하는 거네요. 예, 그렇죠. 흥미롭습니다. 전혀 안 믿는 보여요. 아 지금 너무 더워서 정신이 없어요. 진짜.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흥미로웠습니다. 근데 핵심이었었던 원래 이 조선반도를 두고 핵심적으로 갈등했었던 일본과 러시아에서 이제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이제 팽 당하는 시점이 온 거잖아요, 이제. 러시아가 팽을 당한다고요? 러시아가 팽 당한 거 아닙니까? 이제? 러시아는 이미 대한제국을 좀 팽시켰죠. 아, 러시아가. 예. 왜냐면 극동아시아 정책이 바뀌어요. 대결에서 살짝씩 바뀌어요. 대협력으로. 만주 쪽과 그 위쪽만 먹는 방향으로. 굳이 한반도까지 욕심내지 않아서. 대한제국이 누굴 팽할 입장은 아닌 것 같아서. 아니 대한제국이 아니라 네. 이 한반도 안에서 이제 팽당이 나갔다는 거죠. 일본에 그건 의해서. 맞죠. 튕겨쳐 네, 나가는 튕겨쳐 나간 거죠. 네. 복잡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대한제국이 그 가운데서 발버둥을 나름 쳤다. 나름 발버둥을 치고 있었지만 마음처럼은 또 되지 않는 모양새. 이런 모양새인 것 같고 내부적으로도 이제 그럴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었느냐 이것도 이제 논쟁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좀 뒤에서 좀 더 나눠보는 걸로 하고 이때 이제 고종이 뭐했냐 그래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티븐스 이야기만 해도 될 게 아니에요. 고종 아저씨가 뭐 하고 있었는지도 얘기를 해주죠. 자칭 황제 아닙니까? 자칭 황제죠, 고종. 네. 고종이 황제인데. 커피만 마시진 않았을 거예요. 커피 마시면 머리가 좀 잘 돌아가긴 해요. 아 본인 이야기 말고. 아니 실제로 연구가 있죠. 아 그래요. 그럼요. 속이 쓰려서 그렇지. 네, 속이 쓰러서. 근데 이제 고종이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이제 외교권도 장악당했고 네. 재정이야 이제 국내부가 있어서 좀 한다지만 네. 그리고 고종 특징이 보면은 아까 전시중립화 선언도 그렇지만 또 열강들하고 외교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려는 노력들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뭘 하냐? 저는 이제 밀소 외교 그리고 라고 이제 부르자면 밀소 외교가 좀 문제가 있는 건 이게 좀 자충수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밀소 외교를 한 거 자체를 이제 비판을 한다기보다는 이 자체가 갖고 오는 좀 후폭풍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프랑스 공사 간에 국서를 이제 전달하려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일본 공사에 발각이 돼요. 이제 걸리지나 말든지. 그러면 하야시랑 근데 왜 걸리는 거예요? 약간 스토킹을 했나요? 그 네. 일본 공사관에서 이제 고종의 움직임이라는 걸 철저하게 주시하고 감시하고 있고요. 있으니까요. 일본 공사관 기록 보면 그 황실 내에 있는 그 정치권의 움직임이라든가 네. 고종의 움직임이라는 걸 주시를 하고 있고요. 또 고종이 밀서 외교를 나서 다른 공사관에서 야 일본 우리 먹으려고 하니까 구해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프랑스 공사관이나 외국 공사관에서 일본 공사에 알려줍니다. 고종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알 수밖에 믿을 놈 없는 하나도 없구나. 거예요. 고종이 믿고 있는 다른 제반 열강들의 공사관들도 네. 다 일본에게 고자질 해버려요. 근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고종은 그런 걸 몰랐던 걸까요? 열강끼리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협잡한다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전혀 몰랐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 그런 시도를 했는데 그게 일본기에 들어가는 걸 알면 고종도 네. 깨닫게 되겠죠.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측면을 가지고 네. 뭐 예를 들면 고종을 좀 많이 비판적으로 보는 연구자들은 이미 네. 공사관들에게서까지 네. 소문이 퍼져 있는데 고종이 네.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굳이 그러게 왜 밀서 외교를 또 계속 지속하는지. 예,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 뭐 아까 그 긍학영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 최후의 발악일 수도 있고 뭐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밀서가 실패하니까 이제 사람을 보내요. 아, 예, 직접. 이용익을 파견한다든가 파견한다든가 이제 사람을 직접 변하긴 하는데 근데 아까도 말씀해드렸지만 러일 전쟁 이후에 러시아는 대타협적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굳이 한반도 이권 개입이나 한반도 일본 지배에 대해서 끼고 싶지 크게 않군요. 예, 나서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러시아는 이제 계속 붙잡고 늘어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근데 물론 이 시점이 대한제국이 망조가 든 시점이어서 뭘 해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은 해요. 올해도 안 된다. 국민당도 이미 뭘 끝났다. 해도 안 됐습니다. 네. 아직 태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네, 저도 그리고 이제 명성황후도 죽었고 네. 고종은 이제 아시잖아요. 새벽에 뭘 알아요? 우리 몰라요. 몰라요. 공포에 이제 시달려요. 암살과 독살 뭐 이런 맞아요. 것들. 도시락에 자물쇠를 씌웠다며요. 아, 그래요? 그거는 근데 확인되지 않은 썰입니까? 사실인 거같 썰 같고 네. 그래요? 확실한 거는 윤치호가 이꼴과 태골 시간을 보면 밤에 이꼴했다가 새벽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고종이 업무를 밤에서 새벽까지 보는 거예요. 보면. 암살 당할까봐. 네, 낮에 자고 밤에 일하고. 그냥 약간 그냥 야행성 아니었을까요? 아니 근데 실제로 그 이런 그 인식을 보려면 고종의 약간 그 심리 상태나 이런 것도 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좀 10년 전 정도 얘기이긴 하지만
그 궁안에서 이제 민비가 그렇죠. 와이프가 죽었죠. 죽잖아요. 네. 이런 사건 속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엄청난 신변적 위협을 많이 느껴요. 정확히 제가 연도가 기억 안 나요. 1896년 정도인가 7년 신생군 사건? 정도에 아니요 그거 말고 그 뮤텔 주교 일기라는 프랑스 주교 일기가 있어요. 그 자료에 보면 고종이 이제 을미사변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는데 네. 그 뮤텔 주교랑 그 미국 공사랑 프랑스 신부 뮤텔이죠. 를 보면서 손을 잡으면서 절 도와주실 거죠? 라고 막 애원하듯이 하는 게 나와요. 그 사료에 보면 고종 애처롭다라고 논평하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당시 외국인들 신부나 공사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정도로 물론 이 을미사변 직후긴 했지만 고종이 절박했구나. 가지고 있는 절박성이라든가 네. 일종의 공포감이라든가 네. 그런 게 강하게 존재했던 것이죠. 근데 뮤텔 주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외교문서 있잖아요. 네. 외교문서를 뮤텔 주교가 보관을 해줘요. 그러니까 정부 얼마나 믿을 사람이 없으면 그러게요. 성당의 프랑스인이죠. 그 사람한테 공식 외교문서를 맡겼을까라는 게 생각도 드는 측면인 근데 거죠. 러시아, 일본 다 못 믿으니까 프랑스나 특히 미국도 되게 좋아합니다. 고종. 그래서 이제 많이 의존을 하죠. 그건 정세 인식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진짜 할 수 있는 게 심리 없으니까. 네.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개인의 심리 상태는 그런데 국권을 네. 지금 황제 입장에서 보면 네. 아주 합리적인 판단을 보기는 힘들죠. 네. 네. 어쨌든 국가의 국왕인데. 그렇죠. 그 사람의 개인적인 심리 상태까지 파악을 해줘야 되는. 뭐 그럴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 황제가 심리 상태가 힘드니까, 불편하셔서 네. 나라를 그렇게 팔아 하시죠. 넘기셨어요. 네. 아 이런 정도 제가 우리 전 대통령님도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누구?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지금 아.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라는 누가요? 식으로. 아 박근혜 다. 대통령 네, 설명할 때 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네, 많이 하잖아요. 그 별개 문제라는 거죠. 네. 그렇죠. 웃긴 이야기잖아요. 네. 대전은요, 뭐 이런 거. 칼빵을 맞았는데, 칼빵을 표현하면 안 되나? 네. 칼을 얼굴에 그이고 처음에 깨어나셔서 하셨던 말이 대전은요. 국가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소소한 성과도 있어서 좀 그런 측면. 아 소소합니까? 소소하죠. 예를 들면 전시 중립 선언을 할 때 프랑스가 이제 실무적 지원을 해주는 측면도 있고 어쨌든 좀 하면 도와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불란서. 그거에 좀 중독돼서 했을 수도 있고. 아 그래서 이제 불란서 주교한테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거는 정확히는 근데 친한. 그래서 아마 프랑스를 좀 믿었나? 아니면 그리고 천주교를 좀 믿었나 싶기도 한데. 천주교를 그렇게 따라했는데 고종은 탄압 안 했어요. 고종 때 많이 그건 흥성대원군이 껴있잖아요. 어쨌든 고종 때잖아요. 고종은 선교사들이나 외국인한테 평가가 되게 좋아요. 그런 측면은 유연하고 종교적이나 이런 것도 좀 자유롭고 네네. 근대문을 잘 받아들여 하는데 다 똑같은 평가는 좀 유약하다. 그리고 유유부단하다. 라는 유약하다. 유유부단하다가 정말 우유부단하다. 우유부단하다. 네. 예.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영전 사진만 봐도 우유부단하게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못할 것 같으네. 여기 동영상 안 나온다고. 그렇게 해봐야 아무도 얼굴 모사를 하시는데 왜 저러시는지. 고종의 정세 인식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 대한제국 연구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때 당시 왜 고종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모 선생 같은 경우에는 고종을 유약한 군주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강력한 맞아요. 황제권을 네. 뭐 했었다. 그 요즘에 또 모 언론에서는 그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칼럼에다가 실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중앙일보에서 네. 지금 연재를 하고 있죠. 네. 고종 대한제국 부국 강병론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게 사람들한테는 잘 팔려 나갈 것 같기는 해요. 그런 게 있죠. 약간 이 우리나라가 어쨌든 황제의 네. 나라였던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환상들. 자존심. 그다음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덕혜옹주 편에서 그렇게 좀 피를 토하면서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이펑구주제를 좋아하는 거야. 맞아요. 약간 그 영국의 어떤 그런 로망이 거라든지 있나 봐요, 좀.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황제가 있었던 때가 언제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가장 가까운 시기가 어쨌든 고종. 근데 좀 전 다른 것 같아요. 좀 단순하게 봤을 때는 고종을 안 띄우면 일본의 식민지화가 좀 정당화된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사람들 입장에서 고종을 너무 욕하면 일본 지배가 정당하게 되고 좀 이런 식의 좀 단순하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는 거죠. 일단 그 연구사적으로 얘기하면 고종에 대한 그 재평가가 나오게 된 게 사실은 여러 맥락이 있어요. 일단 지금 아까 모 교수님 그랬는데 뭐 은퇴하신 서울대 국사학과 이태진 교수님이 주로 고종의 계명군주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건 네. 여러 맥락이 있는 것 같은 게 물론 그제 그 내부적인 심리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근거들이 있어요. 일단은 첫째는 제가 생각하기에 오히려 규장각에서의 자료 발굴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을사주형 무효론, 네. 어세가 지키지 않은 문서 뭐 네. 이런 것들이 영화에 광고를 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제가 알기로 교재요? 1989년인가 90년 정도의 규장각에서 서울대학교 규장각이라는 그 자료 보관소입니다. 네. 거기서 대단위로 대한제국기 사료들이 발굴이 돼요. 발굴이 되면서 네. 요 시기에 관한 갑오개혁 이후부터 대한제국기까지 많은 연구들이 재조명이 되는군요. 많은 연구들이 그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국내부도 그렇고 왕권에 관한 연구도 활발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조재현 씨가 또 분한 한반도. 민주주의로 점철된 그 영화. 그 부분에 어떻게 보면은 그 모델이 됐었던 게 이태진 선생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대학교 그때 국사학과. 그 국사학과 학생으로 교수로 나오죠. 교수로 나왔다가 이제 제명에서 탈락해요. 탈락을 하게 되죠. 뭐 이런. 그런 스토리인데 을사조약이나 병합조약의 비밀을 밝힌다. 이런 거. 도장이 칸자 없어요. 진짜가 아니었어. 이거를 좌우대칭으로 찍어봤더니 이게 다른 거예요. 저 봤어요. 네, 아주 대단한 영화였습니다.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그렇죠. 이때 이제 지금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근데 고종의 저항이란 게 바로 을사조약 때문이었어요. 네. 저항이란 게 부각된 것이 네. 일제가 우리를 강점하려고 하는데 고종이 근데 이제 외부 대신 그 명의로 이제 어세가 찍혀 있는데 이걸 고종이 직접 준 게 아니라 통감 그 일본 권력 측에서 뺏어서 찍은 것이다. 고종은 끝까지 저항했고 마지막까지 나는 그 조약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호소를 하잖아요 국제사회에. 그런 측면들을 좀 부각시키면서 고종에 대한 계명군주론 유약한 군주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되면서 좀 더 앞시기까지 연구가 계속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연구사가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이잖아요. 왕이라는 네. 주체를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조선시대 연구도 그렇고 고려시대 연구도 그런데 네, 그럼요. 근대사 연구에서는 오히려 소위 그 개화파들이 정치사의 핵심이었어요. 개화파가 어떻게 갑신정변을 했느냐, 갑오개혁을 했느냐, 네. 독립협회 운동을 했고 아, 개몽운동을 그런 거 많이 했느냐. 배웠던 것 네, 같아요. 이런 방식의 네. 프레임이 그 초기 소위 네. 근대사 연구의 틀이었고요. 그 뒤에는 오히려 80대 넘어가면서는 오히려 동학농민전쟁이라든가 네. 또는 의병운동이라든가 이런 네. 운동사적 민주화 시대 운동사적 연구 흐름이 되면서 네. 이제 뭐 우리가 교과서에 당시 교과서만 봐도 대체로 이제 개화파의 개혁 운동이라든가 또는 동학 농민전쟁이나 의병 운동 같은 제야의 민중 운동 등등이 많이 이제 조명을 받았던 것이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오히려 중앙의 정치 제도사라든가 왕권의 향방, 네. 향배 이런 것들이 연구가 많이 안 됐던 것이죠. 이런 실질적인 연구사적 공백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결합되게 되면서 특히 서울대 국사학과에서 규장각 그 자료도 거기서 발굴이 되고 했으니까 많은 석박사 논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갑오개혁 이후에 국내부 중심의 정치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논문도 이제 서울대에서 그 석사 논문으로 이제 나오게 된 것이고요. 그 이후에 뭐 법제라든가 행정제도라든가 또 재정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기존 연구에서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제도사적 정치사적 연구들이 이러한 맥락과 결부되면서 연구가 진행되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종 근대화론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 맥락들이 겹쳐진 것이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고종이나 군주권을 중시하고 네. 많이 그 향배를 분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연구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뭐 네. 일부 뭐 교수님들이나 최근에 네. 중앙일보 연재들은 네. 그래서 그 고종의 역할과 네. 또 대한제국의 근대화를 지나치게 이제 띄운다. 선의 일변도로 속된 말로 너무 띄우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한제국은 엄청나게 부국강병했었고 네. 고종도 합리적인 정책을 매 순간마다 폈었고 했었는데 나라를 왜 망했냐? 라는 질문에 이제 그 부합되지 않는 모순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일단 그게 먹혀 들어가는 이유는 제국에 대한 열망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제국에 대한 열망. 우리도 제국이었으면 네. 고종이 제국을 꿈꿨어. 그런 게 있는 기죠. 근데 그 대한제국 그 얘기하시는 분들도 대한제국을 물 부국강병하긴 하지만 어떤 뭐 전통적인 제국주의의 그 제국까지 해석했다기보다도 아니요. 팔려나가는 맥락이 그렇다는 거죠. 대중들이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그런 이름부터가 대한 제국. 황제였는데 그렇죠. 이런 자존심을 좀 건드리게 되는 꼭 말할 때 황제권이라는 말 표현들을 쓰잖아요. 실제로 뭐 그렇게 불리기도 했으니까 물론 호칭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약간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들한테 먹혀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 예. 그것도 있고요. 그 이태진 교수님께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고종이 하여튼 어리석은 군주로 혼주로 설명되게 된 것은 그 식민지기 이후에 식민사학의 영향이다. 이제 이런 틀도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고종이 나름대로 그 자주적 근대를 성립하려 했던 이제 훌륭한 왕이다. 이런 틀은 기존의 민족사학적 발전서사라도 사실 연관이 됩니다. 네.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단순히 고종의 황제권을 집중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무능력함에 또 너무 집중해서 얘기하는 것도 또 둘 다 네. 무리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좀 복합적인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당시에 국제 정세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겠죠. 워낙 복잡하기도 했으니까 실제로 뭐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고 러일 전쟁 그 전엔 천일 전쟁도 있는 상황. 그리고 일단 근본적으로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네. 있었겠죠. 고종 같은 경우에 와이프가 그렇겠죠. 이 사람들한테 죽었는데 뭐 이런 것들도 결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정말 익히 알고 있는 수순으로 넘어가요. 일사오적. 네. 러일 전쟁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일본의 보호국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름부터 유명한 을사조약. 네. 이 얘기를 조금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일본이 1905년 들어가면서부터요. 한숨 쉬지 말고 왜 한숨 쉬어? 슬퍼서요. 슬퍼서. 나라에는 슬픔. 네네. 네. 이순환은 이제 점령하고 뭐 본전 전투 쭉쭉 이겨 나갑니다. 그러면서 특히 대한해협에서 또 전투를 대승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보호국화를 만들기 위해서 열강들하고 외교를 시작합니다. 유명한 가스라 테프트. 7월이죠. 예. 가스라와 테프트가 해가지고 가스라 테프트. 미락. 근데 이게 말이 미락이지. 네네. 다 알아요? 다 퍼져 있어. 이게 신문에도 보도가 될 정도로 외국에는. 네. 그리고 조선은 일본, 필리핀은 미국. 맞습니다. 그런 거죠. 예, 그렇게 서로의 보호권을 이제 인정받는 거였고 제2차 영일 동맹으로 영국한테도 이제 한반도에 어느 정도 위치를 전하는 거고. 8월. 그때 이제 비율빈이었죠, 필리핀이. 비율빈. 비율빈 맞습니다. 처음 하는 맞아, 거죠. 맞아. 아, 그래요? 진짜? 비율빈. 맞아. 맞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일본은 전시가 상당히 유리하긴 한데 사실은 러시아하고 전쟁을 계속하는 데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럼요. 그때는 러시아는 어마어마한 대국. 아, 예. 불공국 아닙니까? 곰을 실제로 풀어서 싸우진 않았고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네네. 대포로 싸웠죠. 총이랑. 실제로 마지막 전투에서도 그 곰이 러시아군이 나오니까? 그게 나왔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똑같이 생각했어 대박. 러시아군이 9만 명 사상자인데 일본은 7만 5천 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사상자도 엄청 많았고 아유, 전비도 많이 나가던 시점이었어요. 네. 승리였지만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불만들도 많죠. 계속 염출하고 공출당하니까. 종로한. 러일 전쟁하면 저는 종로한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 종로한이 정하는 그거 아닌가요? 러일 전쟁 때 베트남가 설사병이 나니까 이거를 환으로 만들어서 러시아를 정복해라 그래서 정로한이에요. 네. 러일 전쟁 할 때 이제 배에서 싸우니까 설사약을 환으로 만들어줘가지고 그게 모르셨어요? 네. 그건 저도 잘 아, 모르겠어요. 저는 러일 전쟁하면 종로한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약간 정한론 느낌인 것 같은데 그 환인 줄 몰랐어요. 아니, 동그란 환. 아, 약 먹는 거. 예, 감사합니다. 깨알 상식. 어쨌든 일사조약 얘기 좀 합시다. 네네네. 이것도 얘기해야 돼요. 근데 러시아하고 이제 강화 조약을 추진을 하고 여기서 루즈벨트가 개입을 해요. 포츠머스 조약이죠.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서 러시아한테 한반도 지배권을 인정받습니다. 이게 한 달 새에 다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쵸. 가스라테프트 7월, 네. 하루가 1년 같아요. 제2차 영일 동맹 네. 8월, 네, 포츠머스 조약 9월, 그다음에 을사조약 11월. 잘 외웠다. 잘 외웠어. 맞습니다. 이거 순서 배열하는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알파고네요, 알파고. 원래 이런 거는 백년 선생님이 강하신데. 아하. 네, 이렇게 미국, 영국, 러시아 방금 말씀처럼 차례대로 넘어가고 네. 그냥 하나는 루즈벨트는 이 포츠머스 조약 맺은 걸로 노벨 평화상도 받아요. 근데 좀 아이러니하죠. 대한 제국 사람 입장에서는 네. 저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열강이 이제 지를 다 얻었어요. 이제 가서 보고를 하면 되는데 문제가 있죠. 대한체육의 반발을 어떻게 할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계획을 이제 합니다. 서울에 당연히 군대를 증파하고요. 사실 최고의 수단으로는 일방적으로 보호권 확립하고 열강에 선언서 내보내려고까지 해요. 정 안 되면 그런 상황에서 이토가 이제 고종을 이토 아련합니다. 히로부미. 예, 이토 히로부미가 아는 이또 이토 히로부미가 네. 이등방문. 네. 이들 뭐 고종이 병 핑계로 안 만난다고 하다 도망가다가 도망간 건 아니죠. 안 만난다고 하다 결국 만나게 되는데 이제 조약 체결을 이제 강요하죠. 을사조약 체결을 외교권만 위탁하면 내정을 완전히 자체할 수 있다. 근데 고종이 뭐라 그러냐면 일반 여론 혹은 중천 자문을 통해 결정해야 된다. 피한 거네요, 일단은. 예, 근데 이토가 여기서 한마디를 날립니다. 군주 친제 전제 국가인데 민민의 의향으로 왜 딱 미루냐. 걸렸네. 네. 이게 사실 약간 뭐 말장난 같지만 네. 답답하죠 고종 입장에서. 고종에서는 그거 안 받아들일 수가 없겠는데요? 그런 논리로 나오면. 그래서 고종은 자신이 결정 안 하고 의정부회로 넘겨버립니다 이걸. 새끼가 조선을 우습게 봤네요. 국왕 마음대로 됐었던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선도. 그게 아니까 그렇게 말한 거겠죠. 아니죠. 대한국제 되죠. 이거는 이토가 논리적으로 맞게 얘기한 맞아요. 거죠. 네. 대한국제 하에서 네, 하면 네, 네가 결정하면 예, 고종이 되지. 정하면 어. 이걸 정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고종이 이제 시스템상으로는 안 맞는 그 여론과 의정부 회의로 이제 그 네. 회부시키겠다 이제 언급을 한 것이죠. 뺀 거죠. 네,
결국에는 이제 의정부 해로 넘어가고요. 이날 경운군 독수궁에 일단 다 둘러쏩니다. 일본군이 둘러쌌어요. 둘러싼 상태. 아, 손을 잡았어요 이렇게. 아니요. 뭐 강강소를 잡았는데. 그거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거의. 그 덕수궁에 가면 실제 장소 있잖아요. 을사조약 네. 묻었다는. 중명전. 네. 아, 중명전. 그 덕수궁을 둘러싼 거죠. 이때? 네 맞아요. 그 당시 이름 경운궁. 그럼 덕수궁 돌담길 걸었겠네요, 같이. 다 헤어졌겠죠 뭐. 그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 거기 가정법원이 있어서. 맞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 헤어진. 아 맞아요. 맞아요, 저도 맞아요. 들었어요. 이혼하려면 아, 그래서 그런 가정법원에 거예요? 가야 돼서 그 돌담길을 걸으면 헤어졌다. 그래서 헤어진다는 그래서 거예요? 헤어진다는 얘기예요. 아, 이때는 가정법원이 없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도 총을 들었으니까. 네. 네. 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할게요. 네네. 어쨌든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을사오족이 음. 찬성으로 을사족이 통과가 됩니다. 강압적 을사오족도 우리 또 한 명씩 또 읊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 없나요? 이완용은 매국, 안중근은 애국. 역사는 죄송합니다. 네. 아, 그 이완용, 그런 가사가 나오네. 이지용, 아. 네. 권중현, 이근택, 박재순. 네, 또 맞아요. 아시는 아, 분이 그렇죠. 있어서. 박재순은 또 저희가 또 개인적으로 대신 아시는 분이 박재순. 있어요. 얘기 계속 해주시죠. 그래서 이 을사오족 5명이 뭘 합니까? 을사오족 이제 5명이 일부 이제 자구 수정을 전제로 찬성을 하는 거죠. 을사족에 대해서 이미 이제 일본한테 포섭이 다 돼 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일종의 그런 상황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졌고 이게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어 또 한편으로는 을사조약이 이제 소위 불법성 법적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을사늑약용 소위 아, 이게 정말 늑약. 유명하지 않습니까? 을사조약이라고 했다고 그때 학술대회장에서 한번 크게 노하셨던 선생님 한분 있죠. 그래. 어디 감히 조약이라고 하냐. 늑약이다. 아이 그래요? 네. 그 이거 그냥 건조하게 하면 제 2차 한일협약 아닌가요? 그렇죠. 네, 이게 맞아요. 그 공식 명칭이죠. 네, 네. 아니 공식 이름이 정확한 이름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 전에 1904년 8월에 1차 한일 협약이 있으니까 이걸 2차라고 하고요. 정미칠 조약을 3차라고 하는데 아, 을사 조약 뭐 제가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을사 조약 무효론의 중요한 근거예요. 이게 이름도 없다. 아.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외부 대신이 도장을 찍었지만 고종이 직접 명령을 내린 정권 위임장이 없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에 전 세계 국제법적 조약 질서 만국공법 체제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외교권이나 국권을 넘기는 아주 중요한 조약은 이제 네. 뭐 미략, 협약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런 걸 영어로 이제 번역하면 어그리먼트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거는 어그리먼트다. 실제 이런 외교권이나 국권 조약은 트리티, TREAT, 트리티라는 형식으로 이게 가장 상위의 조약이거든요. 네, 네, 트리티 조약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을사조약 무효론의 그 기본적인 논리고 늑약이라 하는 것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조약이라는 것이 양국의 어떤 합의나 협의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네. 결정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늑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유효부당론이라는 것은 일본학계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일본학계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 법이라는 것이 국제법적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서로 간의 논의가 다른 것이죠. 한국 측에서는 국제법적 기준으로 트리티가 아니면 네. 그 유효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근데 일본 측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법적으로는 유효하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법적으로는 국제법적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사례로 그 외교권이나 국권이 넘어간 사례들이 많다. 그래서 유효하다. 그러나 부당론이라는 것은 그러나 식민 지배 자체가 법적으로 합법적 탈을 쓴다고 해서 그 정당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부당하나 법적으로는 정당하다는 논리가 되는 것이죠. 이 양자의 논의가 부딪히는 것이고, 유효 부당론자들 중에서는 사실상 그 일본의 식민 지배 그 피해를 네. 약간 감추기 위해서 그런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말 그대로 법적으로는 정당하지만 도덕적으로는 부당하다라는 틀로도 얘기하는 관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효 부당론에도 여러 층위가 있는 것 같고, 한국 사학계의 통설은 이제 을사조약 무효론이긴 한데 이 무효론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강점기라는 용어가 성립하는 것이죠. 아. 을사조약과 병합 뒤에 그랬으니까 병합조약까지 강제로 나오는데, 했다는 예. 것이군요. 그러니까, 예, 조약 자체가 합법적이지 않고 그런 그 조약이라는 절차를 띄었는데 병합이라는 네. 을사조약과 병합조약이, 그런데 네. 이게 합법적이지 않으니까 강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사실 부질 없어요. 네. 부질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도 그 네. 동의하는데 예, 말씀. 네, 아니, 저는 사실 그 이쪽은 정말 모르지만 이거를 을사늑약인가 부당한가를 따지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부질 없는 이야기죠. 왜냐면은 어차피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까 제국주의 열강이 이 조약이라는 뭐 트리티든 어그리먼트든 간에 형식을 빌어서 식민지를 침탈하려고 했던 것일 뿐인데 그 안에 프레임에 오히려 갇혀버린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유효성 여부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있지만 이게 어떤 제국주의가 지금 일본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른 제국주의 열강들도 다 그랬는데 그 제국주의 그 열강들이 이 식민지를 침탈한 방식 그 자체, 이 조약이라는 굉장히 교묘한 방식 그거 자체를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근데 사실 복잡하긴 한데 현실 정치에서는 조약 무효론이란 게 1965년 한일 네. 협정까지 넘어가면서 많이 활용이 돼요. 한국에서 배상금을 받아낼 때. 맞아요. 그래서 조약 무효론을 주장하면서 우리 한국에서는 이거를 식민지 배상금으로 청구했고요. 근데 네. 일본에서는 법적으로 유효한 조약이었으니까 이제 도덕적 사죄금으로 줘요 이걸. 그래서 이게 현실 정치에서 활용될 때는 위안부 네. 문제도 걸려 있고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일본의 프레임에 말렸네요. 뭐 말렸다기보다는 뭐 어쨌든 현실 정치에서는 큰 역할을 하는 건데 저도 네. 근데 홍시 쌤하고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네.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1800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과 대만이 맺은 네. 조약들은 네. 병합조약에 관한 거는 되게 합법적인 측면이 많거든요. 그럼 예컨대 음. 이렇게 가져가 버리면 그 조약이나 또 식민 지배는 정당한 것이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무슨 이게 역전합이에요 지금 역전합. 그러니까 식민 무슨 일이라고요? 네. 네. 아니 이거 뭐 일본 제국주의라는 표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사실. 아니 제국주의가 나쁜 거잖아요. 네. 그렇게 그렇죠. 얘네들이 했었던 거는 뭐 당연히 정상적인 절차로 밟았겠어요? 더 나빠요. 그래. 교묘하잖아요. 정상적인 절차처럼 보이니까 그게 더 교묘한 거니까 나쁜 그러니까 거죠. 그냥 거기서 그냥 일본 제국주의라고 하는 표현에 음. 저는 많은 이런 어떤 그렇죠. 불법이라 표현하기도 좀 그렇고 어쨌든 어떤 이러한 그런 맥락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들이라 그 뒤에다가 강점이라는 말을 붙인다거나 그 뒤에다 뭐 늑약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까지 굳이 할 필요 없다. 학술적 용어로서는 이미 그냥 일제라는 표현으로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개념을 하는 게 좀 더 훨씬 더 넓고 다양하고 깊이 있게 비판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죠. 실제로 그래서 양국이 이게 처음에 논쟁이 붙은 게 1990년대 초반인데요. 네. 이후에 한국사 연구자들, 국제법 연구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병합 조약이나 외교권 조약을 뺐을 때의 국제적 네. 사례를 막 연구를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트리티에 가까운 사례들을 많이 연구를 한 거죠. 근데 일본 쪽에서는 그거 반대되는 사례를 또 엄청 반론을 들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면 네. 사실 되게 소모적인 논쟁이 가는 측면도 그러네요. 있는 것이죠. 네. 어쨌든 이 을사조약이 맺어질 때 아니 또 대한제국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떠한 또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뭐 조병세를 비롯한 민영환 등 이제 원로 대신들이 조약책을 반대를 하고요. 을사오적을 탄핵하는 집단 상소를 올립니다. 예, 그 시라 방송대국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황성신문에 장지연이 올린 예, 장지연이 올린 거고요. 또 마산 출신 아니시겠습니까? 아 그래요? 이 시대방송대가 했었던 거기 저희 탑사를 자주 가요. 또 아니 저 장지연이 민영환 마산 자결이 출신인지 몰랐어요. 출신인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네. 이게 연고가 아무튼 있어요. 네 뭔가 연결고리가 있어요. 너 하나 연결고리가 좀 있어서 거기를 한번 가요. 저희가 한 답사를 꼭 갑니다. 시대방송대가 그것 때문에 아무튼 그냥 쭉쭉 얘기해 주시죠. 예, 그 민영환 같은 경우에는 예, 영국, 미국, 뭐 프랑스, 독일, 천국에다가 유서를 보내는데 그 내용이 대한제국의 자유와 독립을 돕게 한다면 지하에서라도 기뻐 웃으며 감사하겠다 이렇게 유서를 남기며 목숨을 끊기도 하고요. 뭐 최익현 잘 아시겠지만 최익현 등 유림들 중심으로 상소도 올라옵니다. 고종실록 제가 당시 1905년 11월부터 12월까지 1896년 1월까지 봤는데 두 달 동안 한 달 반 동안 거의 매일 을사오적 처단하는 상소가 계속 올라. 하루에 몇 건씩 계속 올라. 네. 전국적으로. 오조감살단 생각나네요. 오조감살단. 고종이 이제 소위 그리고 이제 밀지를 보내서 의병을 이제 봉기를 하는데 좀 일조를 했다라는 이제 이야기도 있고요. 이제 해외 밀사도 여전히 계속 파견합니다. 집착을 놓지 않네요. 이 부분은. 그냥 외국인 친구가 좋아. 외국인 친구. 약간 요즘 그 방송가의 트렌드인데 외국인들 이렇게 친하게 사귀는 프로그램들. 예. 그런 느낌입니까? 근데 의병 밀지선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밀지 보낸 정황은 있고 의병장들도 다 밀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정통성이 되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관한 확실한 사료적 근거는 완벽하게 안 밝혀졌는데 좀 논쟁 중인 사안이긴 합니다. 근데 고종의 성향으로 봤을 때 밀지 보내려고 했을 것 같아요. 네. 비밀스러운 걸 좋아하시네. 우리 위암 장지현 선생님은 마산에 묻히셨습니다. 아. 묘가 있었네요. 제가 그 기억이 안 나요. 묘가 거기. 네. 좀 이야기를 더 전개를 해볼까요? 마산 사람은 아니구나. 네. 상주뿐이랍니다. 좋습니다. 장지현 선생님이 어디에 묻히셨는지까지 얘기해볼 것 같아요.
마산에 또 붙여가지고 오늘은 을사조약까지만 일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오늘 이야기된 것은 빙산일강 아직은 완전히 넘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네, 사실 망한 거 아닌가요? 네? 사실 망한 거 아닌가요? 근데 아까 제가 점심 식사를 하면서 판원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들을 쭉쭉쭉 물어봤는데 네. 이거 완전 병합까지를 생각했느냐 네. 일본이 네. 이것도 좀 논란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이제 다음에 Continued. 네 이건 다음에 네. 또 얘기를 나누는 하고 어쨌든 기대하겠습니다. 조선이 망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 엄청난 공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음. 내재적인 문제들도 사실 더 봐야 되고 외교적인 문제들 사실 이 유명한 말이죠. 서세동전 네. 서세동전 약육강식 국제적 분위기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맥락들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할 것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오늘은 어쨌든 고종과 고종의 외교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을사조약까지 얘기가 조금 됐었던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조선 왕조 이제는 이제 대한제국 네. 이게 진짜 마지막 장면 이제 통감부가 총독부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한순간을 위해서 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만색 역사공작단 금요일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